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또한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최근에 S&P라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 경제의 신용 등급을 올려줌으로써 우리가 상당한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성을 어떻게 해서 평가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 또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평가를 해 보셨고, 또한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이 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오신 서울대학의 이용희 교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평가 매우 익숙하시죠?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국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S&P가 우리 신용 등급을 올려줘 가지고 네. 아니 뭐 경기 나쁘다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갔지? 하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정부는 그 봐라 우리 괜찮게 하고 있지 않나 또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하는 그 기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정부의 신용 등급 평가라고 하는 거는 특정 국가 정부의 채무를 적기에 상환을 하려는 의지, willingness, 그리고 능력, 캐패시티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의 안정성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재정 안정성,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그리고 외화 유동성, 이렇게 한 4가지 큰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경제 안정성 평가 관련돼 가지고는 GDP의 규모나 성장률,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그 안정성,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북한 변수라는 그런 특별한 변수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안정성, 투명성, 투명성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부패 지수 이런 것까지도 이 평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와 이 사회 안정성, 한국의 그 노동시장이 항상 그 이슈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국제 신평사에서도 직접 이 평가를 오면은 노조 지도자나 노조도 방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시장 운영 능력 이런 것 등을 이제 경제 안정성 관련돼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재정 안정성 관련돼서는 재정 수지, 그리고 세입 세출 구조, 또 총 정부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단기 부채 비중은 얼마냐, 그리고 정부 수입 중에서 지급 이자는 얼마가 나가느냐 하는 이런 것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NPL 레이쇼를 보고요. 그리고 대출 증가율, 또 평균 연체율, 또 금융산업의 구조 및 집중도, 또 예금자 보호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제일 이제 중요한 외화 유동성 평가 관련돼 가지고는 외화 유동성의 갭이 얼마나 되느냐, 또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무역 구조는 어떠냐, 중장기적인 그 수출 구조는 어떠냐, 그리고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또 단기 외화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금융기관의 외화 부채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그 평가 항목에 그 점수를 부여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이렇게 매겨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상당히 상세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결국 신용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성,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믿을만하냐, 그렇죠. 이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무의 적기 상환 능력,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과연 이 국제 신용평가사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97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 97년 1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위 국제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
그렇죠. 이 세 회사의 신용 등급 평가 추이를 보면은 97년 11월 25일까지 다 A 등급입니다. 그렇죠. 11월 22일에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는데 11월 25일까지 A 등급. 네. 이걸 보면 우선 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이 평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할 수가 네네. 있는 건데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국제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원체가 잘 나가던 그런 그 개도국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원체가 호황을 누렸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이 서서히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아마도 고민을 이 신용등급을 빨리 내려서 이걸 완행을 빨리 시장에 줄 것이냐, 아니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이 유동성 위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아니면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마 결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시청한 그때서야 신용등급을 내리기 시작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죠. 네. 그런데 그 당시 97년에 우리 상황을 보면은 이미 97년 1월부터 네. 외국 자본들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한테 네. 새롭게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미 1월부터 그랬습니다. 2월, 3월 갈수록 계속해서 네. 그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뻔히 보이는 현상인데 이 S&P나 무디스나 피치가 12월 11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부도가 그렇죠. 나는 걸 거의 뭐 확인한 상태에서 신용등급을 내렸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 회사들의 신용평가라는 것을 네네.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네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2008년에 네네.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은 우리 실제 경험도 그렇고 미국의 금융위기 때의 네네. 경험도 그렇고 이 사람들 S&P, 무디스, 피치 이거 믿어도 되냐?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보면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죠. 그런데 기본적인 서프라임 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파생 상품, 2차 파생 상품, 3차 파생 상품까지를 파생 상품화해서 그걸 평가해서 유통을 시키다가 이제 거기서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수많은 그 이 정부에서 또 아니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항의를 했고 이 소위 빅3 이 신용평가사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G20 그 협상에서도 이것이 정식 의제로 올라가서 한국에서 그때 열렸던 G20 협상에서도 이게 정식 의제로 채택이 돼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던 모델이 새로운 신용평가사를 정부가 주도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신뢰성 있는 이런 그 신용평가사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하나 대안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직접 신용평가를 한다는 거는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지면은 오히려 신용평가 시장을 더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은행이 중립적인 중앙은행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신용평가를 하는 모델도 같이 논의가 됐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 이 신용평가 모델이 이슈어 페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신용평가사는 피평가기관에 대해서 이 서로가 고객 관계, 그렇죠. 고객 관계가 되는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모럴 해저드가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인베스터 페이 모델, 소위 투자자가 그 수수료를 내주는 그런 그 모델을 그래서 크게 말해서 세 가지 대안을 놓고 이제
토의가 됐는데요. 그 2008년 이후에 한 2, 3년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나중에 가서 이 결론은 그 정부가 직접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왜곡을 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비판이 많아서 그것도 추진을 못했고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모델도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부보다 더 시장의 영향력이 큰데 거기에서 그 이 영향력을 잘못 행사하면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채택이 어렵고 인베스트 페이 모델이 마지막으로 검토됐는데 과연 투자자들한테서 그 불특정 다수인인데 어떻게 돈을 모아서 또 어느 신평사한테 그럼 맡길 거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 신평사 중에서 하나를 지정할 때 또 왜 하필 그 길 지정했느냐는 그런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저런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돼서 결국은 새로운 대안은 모색을 못하고요. 대신 현재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도덕적인 해이가 있지 않게 하고 또 적기에 신용평가를 하도록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은 이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가되 네. 감독을 좀 더 잘하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도 운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네. 이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평가사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신용평가사의 수익 구조가 결국은 고객한테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수수료 낸 그 대상을 상대로 내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네. 이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결국 이제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핵심인데 S&P가 우리의 그 등급을 올려준 것이 금년 9월 15일입니다. 네네. 9월 15일 날 A 플러스에서 AA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올려주고 나서 네네. 약 보름 뒤에 네네. 이런 또 코멘트를 했어요. 그거는 네. 이제 S&P 이 그 핵심 헤드쿼터가 아니고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마 책임자 같은데요. 기업의 신용도가 한국이 많이 악화가 돼서 네네. 국가 신용 등급이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네. 해야 되느냐. 네. 불과 보름 사이에 이렇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그 그렇죠. 좀 애매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코멘트를 S&P가 한 것이 뭐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9월 15일에 우선 이제 등급을 우리 싱글 A에서 더블 A 마이너스를 이제 올려줄 때에 그 올려준 이유를 그 S&P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근거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 한국은 향후 한 3 내지 5년간은 대다수의 선진국에 비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3%도 안 될 것 같아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거의 1, 2%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한국은 양호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1인당 GDP가 18년에 3만 불을 넘어갈 거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수출이 상당히 그 부진한 거는 사실인데 전 세계 교역 증가율 자체가 금년에 12%가 마이너스로 됐는데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은 수출이 덜 줄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견조한 재정 상황이라서 우리 그 소위 정부 부채가 GDP에 안정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항상 이제 들고 있죠. 그럼 우리 정부도 항상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건전성에서 대외 유동 자산이 우리 총 대외 채무를 초과해서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유동성 문제도 크게 없다. 이런 등등을 내세워서 우리 이제 등급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후에 이 S&P에서 한국의 개별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그 표현을 빌자면 한국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그 나머지 기업 간의 양극화 추세가 너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150개 기업과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그 소위 이 대표 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수익도 그쪽으로 몰리고 매출도 그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나머지 이 기업이 구조 조정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워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등급은 WA로 같지만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 네네. 약간의 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뭐냐 하면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들의 매출의 절대액이 줄어요. 그렇죠. 지난해부터 줄는데 그게 삼성, 현대가 제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삼성, 현대만 괜찮고 나머지는 안 좋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지난해부터 매출이 주는 그 그렇죠. 감소율이 삼성, 현대가 제일 급속히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S&P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신용 등급을 올려놓고 기업이 어렵다. 그런데 경제의 기본이 기업 아닙니까? 물론이죠. 기업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앞으로 3년, 5년간 견조한 성장세가 이게 되느냐?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뭐 판단의 근거가 있겠지만 그런 의문이 이제 그렇죠. 드는 거고 수출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로 올수록 감소율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추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냐? 또 이런 이제 코멘트를 한 거. 이게 이제 우리를 조금 그렇죠. 글쎄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고 우선 이제 이 정부 신용평가나 기업 신용평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신용평가는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상대적인 비교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모든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지금 더블A 수준은 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평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이런 불란서 이런 경우는 사실 또 최근에 신용등급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그쪽의 경제 사정이 훨씬 더 이 저하가 되고 있고 이런 거를 평가해서 그나마 이제 한국은 긍정적으로 봤다는 게 어떤 면에서 또 다행스러운 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S&P도 뭐 자기들이 아마 일부는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기업이 개별 기업이 문제가 많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재정의 안정성도 뭐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 그 재정 수지를 보면은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를 사실은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는 우리는 그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포함해서 통합 재정 수지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는 뭐 지금 거의 10여 년 이상 계속 흑자입니다. 그건 적자가 날 수가 없죠. 연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아직은 네. 그 내주는 것보다는 네, 계속 계속 받아들여야 들어오는 되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네. 한 20여 년간은 뭐 끄떡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관리 대상 수지만 사실을 가지고 정부의 그 관리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대상 수지로다 이것을 바꿔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예. 마이너스 적자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망을 한 걸 보더라도 2016년, 17년 계속 그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근본적인 바로 그런 점들이 우리가 네네. S&P 이거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이 정부 부채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공기업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그 선진국은 사실 공기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거의 민영화를 없죠. 거의 거의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한국은 공기업 부분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정부가 못하던 걸 또 공기업한테 맡긴 부분도 그렇죠. 있고 네. 또 부실 경영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를 그 정부 부채와 플러스해서 그걸 합치면 사실은 그 지금 OECD나 숫자가 훨씬 이거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그 늘어나서 네. 우리도 수년 후에는 이제 부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일단 받아들이지만 네네.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 네네. 조심스럽게 네네.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최근에 S&P가 이렇게 신용 등급을 올리니까 정부 당국자가 네네.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그 이 자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좋지만 네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맞습니다. 그 약점 이거를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응하는 모습 이게 이제 바람직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선은 뭐 정부로 봤을 때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국제 신용 평가사가
등급을 올려줬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그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지만 뭐 안도야 그건 우리끼리 이제 안도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지금 빨리 키워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우리 성장 잠재력이나 성장 동력이 훼손된 것을 지금 치유하지 않아 놓으면은 이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뭐 그동안 못 해왔던 노사 부분의 개혁이나 아니면 기업 구조 개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또 정부 부분의 그 공공 부분의 또 개혁도 아직도 뭐 이 못한 네.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공기업 부분 뭐 그동안 개혁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많이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의 그 구조 개혁을 정말로 네. 철저하게 해서 그 S&P 경우에 지금 가계 부채는 사실 안 받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네. 견해 차이인데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는 제일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신용평가 회사가 올랐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그럼요. 봐야 된다. 그럼요. 오히려 이럴 때 네.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니 97년도 우리 외환위기 맞기 직전에 그 96년 말 97년 초에 모든 그 이 대외 국제금융기관에서 한국에 서로 돈을 구워주겠다고 그랬었죠. 서로 줄을 섰어요. 네. 그게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가서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좋을 때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제 신용평가사가 어떤 등급을 매기면 우리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 잘 모르는 걸 잘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